자, 오늘은 식물과 에너지 공부할 거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서 동물과 에너지 이렇게 해서 GPS 과학이 코 생명과학을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식물과 에너지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식물에 대한 내용인데 식물이 동물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죠? 광합성을 한다라는 거잖아. 광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 빛 광자를 써서요. 무언가를 합성하는 활동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뭘 합성하는 거냐면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해요. 우리 교재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 근데 보니까 그 네모 박스에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든다고 했는데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대요. 양분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포도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화학식을 써줄 테니까 화학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이 뭐예요? CO2. 맞아요. CO2예요. 근데 광합성은 한글로 먼저 쓰면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 그리고 빛 에너지를 받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CO2예요. 근데 CO2가 6개가 필요해. 물은 화학식이 H2O인데요. 물도 6개가 필요해. 그리고 빛 에너지를 받으면 포도당은 C6H12O6 요게 포도당이에요.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산소도 6개가 만들어져요. O2가. 그래서 이산화탄소 6개, 물 6개를 가지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 하나와 산소 6개를 만드는 과정, 이걸 광합성이라고 해요. 합성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뭐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한다라는 뜻.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이 저거에서 쪼개받은 거까지 합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건데 너무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야. 이거 너무 자세하게 하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확히 이거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요? 이 내용이요? 요 내용을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배워. 광합성 하는 내용. 고등학교 2학년 때 더 자세하게 할 거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요 한 줄만 공부하고 있으면 됩니다. 광합성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 벌써 입혀서 잎에서 하는데 잎에 있는 엽록체라는 데서 해요. 여기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이야 엽록체는.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이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생물의 구성, 생물이라는 거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식물 세포는 잤어? 누가 잤어? 호준이도? 무슨이 같이 안 해. 자 그래서 세포를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이 식물 세포를 그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들이 이렇게 있겠죠? 네. 그리고 소포체랑 라이보솜, 골지체도 있을 거고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다 그랬죠? 엽록체. 광합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엽록체들이 하는 거죠. 엽록체 안에 얘가 엽록체인데요. 엽록소라고 하는 초록색 색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파리는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빛을 모아서 이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엽록체.
여기 나와 있네요. 식물 세포에 들어있는 초록색의 작은 알갱이고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들어있대요. 두 번째 화살표에 밑줄 좀 칠게요. 빛을 흡수하는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있다. 밑줄 쳐주세요. 이 엽록소 때문에 초록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위에 써놨지만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럼 광합성을 하면 뭘 만들어내냐면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 자, 봐봐. 선생님이 화학할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이렇게 화살표하고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가지고 화학식 써주는 거를 화학 반응식이라고 했잖아. 화학 반응식을 할 때는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이 입자들이, 이 원소들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산화탄소에는 탄소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6개의 CO2니까 C, 탄소가 6개 있어야 되겠지?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여기에는 탄소 없고 여기에만 탄소가 있는데 포도당에 탄소 몇 개 들어있어요? 6개 들어있네. 자, 그러면 산소 2개씩 6개니까 몇 개예요? 12개. 여기도 6개 있어. 그러면 합치면 총 18개의 산소가 있네. 일로 넘어가서 보니까 여기에 6개 있고 여기에 12개 있으니까 18개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수소 한번 봅시다. 2개씩 6개니까 총 12개의 수소가 있네요. 일로 넘어왔더니 여기에는 수소 없고 수소 몇 개 있어요? 12개.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쓰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원소의 종류나 개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항상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자, 필요한 요소가 그래서 빛은 어디서 흡수한대요? 엽록소에서 흡수. 밑줄 쳐주세요. 필요한 요소에서 빛, 엽록소에서 흡수. 그 다음에 필요한 물은 어디서 가져온대요? 뿌리에서 흡수. 밑줄 치고 물관을 통해 운반도 밑줄 쳐주세요.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서 운반해 준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흡수한대요? 잎을 통해 흡수한대.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잎을 통해서 흡수하는지는 그 뒤에 보면 잎의 구조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광합성을 하는 경우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잘 봐봐 얘들아. 포도당은 먹어본 적 있니 너희? 어떻게 발견됐을까? 포도당 포도당 포도를 먹어본 사람이면 포도당을 다 먹어봤어. 포도에서 발견된 당분을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다 먹어봤겠죠. 포도당. 저기도 거기는 애삽이니까 포도당은 안 들어있으려나?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잖아. 밥을 먹으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포도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포도당을 우리가 먹지는 않았더라도 우리가 밥이나 빵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먹으면 무조건 포도당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뽀로로 음료수다. 뽀로로 음료수에 설탕이 몇 그램 들어있나 봐봐. 원래 어디 있어? 선생님. 자, 너 엄마가 원래 곧장 보내준다 그랬었어. 네. 예상하셨나봐. 예선에서 떨어지면 바로 보낼게요. 얘들이 시간 다 안 돼서 엄마가 다 알았어. 예선에서 떨어지면 바로 보낼게요. 포도당은 물에 되게 잘 녹아. 설탕처럼. 근데 포도당이 만들어졌어. 잎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파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포도당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잎은 이런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
입히하는 거는 광합성도 있고요. 증산작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증산작용은 뭐냐면 물을 뿜어내는 행동이야. 그럼 물을 왜 뿜어내지? 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생각해봐. 나무가 되게 큰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나무 이파리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그리고 온도를 그렇게 맞춰요. 보내기 위한 힘이 이 증산작용인 거야. 증산작용은 뭐냐면 세포에서 세포로 물을 보내줘서 잎에서 물을 뿌려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잎에서 물을 뿌려 그러면 뭘 하는 거야?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광합성을 할 때는 온도가 어느 정도 따뜻해야지 광합성이 잘 되거든요. 근데 날이 너무 더우면 광합성을 하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나무는 햇빛을 흡수하면서 스스로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증산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 손가락 끝이 이파리라고 하고 선생님 다리가 뿌리라고 해보세요.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세포가 물을 뿜어냈어.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마디에 있는 물이 또 손가락 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마디에는 물이 없으니까 또 옆에서 물이 전달되고 물이 전달되고 하면서 뿌리에서부터 물이 쭉 올라와가지고 끝에 있는 나뭇잎까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온 나뭇잎에서 물이 광합성에도 사용이 되고 뿌려서 증산작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뿌려질 때 기껏 만든 포도당이 물에 녹아서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힘들게 광합성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을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해. 언제? 광합성을 하는 낮에는. 녹말은 물에 녹지 않아요. 녹말은 물에 녹지 않아서 물 뿌려질 때 광합성을 할 때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 근데 계속 여기다 보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밤에 돼서 광합성을 안 할 때 밤에는 그러면 뭐 하겠어? 식물도 똑같이 호흡을 해요. 우리랑 똑같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근데 더 이상 광합성을 안 하게 되면 이 광합성을 안 하는데 그 저장돼 있는 녹말들을 다시 물에 녹는 설탕으로 바꿔서 몸의 그 나무의 다른 부분으로 보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처음에 만드는 건 뭐라고요? 포도당. 근데 포도당은 물에 녹으니까 낮에는 물에 녹지 않는 걸로 녹말로 바꿔서 저장해 놨다가 밤이 되면 다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물에 안 녹으니까 이동을 못 시키잖아. 물에 녹는 뭘로 바꿔서 설탕으로 바꿔서 다른 데로 보내주는 거야. 이해됐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에 보니까 포도당은 한 덩어리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네. 그쵸? 포도당을 그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육각형 하나로 그려요. 이게 포도당이야. 근데 밑에 보면 녹말이라고 써 있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육각형이 6개가 있어. 5개. 5개가 그려져 있어? 네. 5개든 여러 개든 상관없어. 그냥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복잡해져. 복잡해지면 물에 녹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5개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해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설탕은 몇 덩어리냐면 이게 2덩어리가 붙어 있으면 설탕이라고 불러.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을 시키는데 이 잎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물이 이동하는 통로인 물관이 있고요. 이런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인 체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해요. 어떤 나뭇가지에 이렇게 이파리들이 있는데 이 가지의 끝에 사과가 하나가 열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쪽에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요 나무 이쪽 가지에도 사과가 매달려 있는데 여기에는 이파리들이 되게 많아. 근데 여기에 연결된 가지의 이 껍질을 벗겨버리면 이렇게 벗겨버리면 이 사과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아. 왜 그러냐면 나뭇가지가 있으면 채관은 겉에 있고 물관은 속에 있어. 자,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나무가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 포도당은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물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쵸? 그러면 물이 더 소중한 거야?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포도당이 더 소중한 거야? 물이 더 소중한 거야. 그래서 물은 안쪽에 있어. 물과는 가지의 안쪽에 존재하고 채관은 가지의 바깥쪽에 존재해.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살짝 잘랐어. 그러면 뭘 볼 수 있죠? 우리는 나이테를 볼 수 있지. 나이테는 뭐냐면 나무들이 1년에 한 번씩 자랄 때 생기는 걸 나이테라고 하잖아. 이 나이테를 기준으로 이 안쪽이 물관이고 이 바깥쪽이 채관인 거야. 그 이 가운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형성층이라고 해요. 형성층은 옆으로 자라는 층을 말해. 그러면 여름에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겨울에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여름에. 여름에는 물도 많고 햇빛도 많고 하니까 빨리빨리 자라. 근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많이 자라지 못해. 그래서 조금밖에 못 자라니까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고 색깔이 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나이테는 겨울마다 하나씩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나무들은 나이테가 저렇게 선명한데 열대지방에 사는 나무들은 저렇게 선명하지는 않아. 대신에 걔들은 뭐가 있냐면 우기와 건기가 있어. 그래서 걔네들도 나이테가 있는데 걔네들이 색깔이 진한 부분은 건기에 자란 부분, 색깔이 좀 흐린 부분은 우기에 자란 부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는데 1년에 하나씩 생기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알겠죠?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 물관하고 채관이 있다가 옆으로 커지면 여기에 물관하고 채관이 됐다가 커지면 또 여기 물관하고 채관이 됐다가 또 커지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지. 가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채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이동해서 보내줄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자, 그럼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물질 그리고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실험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 구쪽 제일 밑에 있는 이 물질 확인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검정말이라는 걸 이용할 거고요. 검정말은 해조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해조류인데 해조류니까 어디 물속에 살겠죠?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하는 거냐면 이런 실린더를 3개를 준비한 다음에 숨을 불어넣었대. 숨을 불어넣으면 거기다 숨을 불어넣어 밑줄 치시고 이산화탄소 공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BTB 용액이라는 걸 넣어놨는데 BTB 용액이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해버렸대. 숨을 불어넣었던 BTB 용액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얘가 액성이 뭐라는 뜻이죠? 노초파잖아. 노초파. BTB 용액은 파란색이면 산성이라는 뜻이죠? 아니자. 염기성이라는 뜻이잖아. 노란색이 산성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했으니까 이제 산성을 띠게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산성을 띠게 된 거는 뭐 때문이야? 이산화탄소 때문이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니까? 탄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탄산음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뭘 하니까?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산화탄소 있어야 돼. 그리고 물이 있어야 돼. 근데 물 속에 사는 생물이니까 물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물에 지금 넣어서 실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실험을 하는 거냐면 가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요. 나에는 검정말을 넣었고 다는 검정말을 넣기는 했는데 알루미늄 오일로 가렸어. 알루미늄 오일로 가리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것 중에서 뭐가 공급되지 않을까? 빛이 공급되지 않겠지. 알루미늄 오일로 가렸으니까. 그쵸? 그리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첫 번째 시험관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그냥 계속 노란색이었어. 근데 두 번째 시험관은 파란색으로 변했어. 이산화탄소 숨을 불어넣기 전에 파란색이었는데 다시 파란색으로 변했네.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숨을 불어넣어준 이산화탄소가 다
없어졌다라는 뜻이지. 왜 없어진 거야?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다 써버린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빛을 받은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다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 파란색으로 변했네요. 근데 다 시험관은 여기도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었는데 색깔이 노란색이야 여전히. 왜? 검정말이 광합성을 못했으니까. 물에 있었고 이산화탄소도 있었는데 광합성을 못한 이유가 뭐야? 햇빛을 못 보게 가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야. 물도 필요하고요,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도 필요해? 빛도 필요하다라는 거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밑에 정리 한번 볼게요.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일어나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거기 밑줄 쭉 쳐주세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렇게 해서 광합성을 했는데 광합성으로 어떤 기체가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잖아, 그렇지? 산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산소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아까는 광합성을 할 때 우리가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줬는데 이번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그림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그거 동그라미 치세요.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뭐가 들어있대? 탄산이 들어있대. 그 얘기는 뭐야? 얘도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포함되어 있는 물에다가 검정말을 집어넣고 깔때기로 이렇게 감싸놨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만들어질 텐데 이 산소가 깔때기를 타고 고무관으로 와서 모여 있겠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향이 뭔지 알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연기 나는 거, 이거를 가져와서 그 고무관에 지금 집게로 잡아놨는데 집게를 풀고 고무관을 딱 대줬더니 향이 어떻게 됐대요? 막 불꽃이 타올랐대. 불꽃이 커지는 거, 우리 소화연소 배웠죠 너희들? 네. 불이 붙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잖아, 그렇죠? 산소, 탈 것,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근데 갑자기 불이 막 커졌대. 뭐가 공급된 거야? 산소가 공급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칠게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는 물질을 태우는 성질이 있는 산소이다.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가 필요해.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빛의 세기. 빛이 약하면 광합성을 할 수 없어. 왜냐면 빛이 있어야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온도예요. 온도.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광합성을 잘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빛이 엄청 세지더라도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야.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농도가 아무리 짙어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에 너희들이 10명이 있어. 선생님까지 하면 11명인데 선생님이 너희들과 같이 특별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 거야. 근데 너네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면 10개씩의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노동자가 지금 몇 명인 거야? 10명이 있어. 한 사람당 10개씩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공장에서는 하루에 몇 개 만들 수 있겠어? 100개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나는 일 안 할 거야. 왜냐면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영업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니까 같이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근데 선생님이 재료를 50개만 갖고 왔어. 그러면 하루에 몇 개 만들 수 있어? 50개밖에 못 만들겠지. 니네가 설렁설렁 쉬엄쉬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까지만 할게요. 기다려. 아니. 여기까지 한다고. 근데 선생님이 100개 재료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날 몇 개 만들 수 있어? 100개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선생님 기분이 막 좋아졌어. 와, 얘네들이 50개 어치 갖고 오니까 50개를 다 만들었어.
100개어치 갖고 왔더니 100개를 다 만들었어.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500개어치 갖고 왔어. 그렇다고 500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지. 어차피 100개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무리 진하더라도 염도체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일정 이상을 만들 수는 없어. 일정하게. 근데 온도는 왜 그러면 뚝 떨어지냐면 우리가 일을 하기 가장 좋은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정도야. 근데 너무 더우면 일을 못해 오히려. 그래서 식물들도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일을 안 해. 쭉 하고 쳐져 있어.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 밑줄 칠게요. 질 밑에 화살표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알면 생장을 이해하고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엄청 높게 해버리면 생산이 아예 중지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